안녕하세요, 이영재입니다. 5월은 참 바쁘게 보내실 거예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승의날까지. 그래서 이 달을 가정의 달로만 알기가 쉬운데 아마 이런 날이 있는 줄은 모르셨을 겁니다. 25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25일. 25일은 뭐 제 생일은 아닌 것 같고, 예, 뭐 제주 FC 저 원정 경기? 실제로 있습니까? 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축구팀에 대한 애정은 좋은데 그건 아니고 정답은 바로 방제의 날입니다. 이제 다음 달 되면은 뭐 장마도 올 것이고 태풍과 폭염 가능성이 높은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이때까지만은 방제를 맞춰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 지정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런 뜻이. 딱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제주 도민분들이면 워낙 태풍 피해를 자주 겪었기 때문에 아마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 예방 수칙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요. 태풍 대비 수칙은 사실 예. 뭐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제 뭐 유리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테이프로 이렇게 붙이고, 맞아요. 예, 신문지도 붙이고, 뭐 그리고 이제 항상 정전과 단수에 대비해서 욕조에 물을 채워놓고, 뭐 또 그거 있죠, 이제 그 랜턴 하고 촛불 준비하고, 그리고 저 라디오를 또 준비하라고 하는데, 예, 그 또 KBS의 재난 방송을 또 들어야 하기 때문에. 예. 아이고, 예,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앱을 까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예. 자, 그리고 은영 씨는? 네, 저는 태풍은 워낙에 제주도민들께서 많이 정말 잘 아실 것 같고 저는 지금도 날이 굉장히 더워졌잖아요. 폭염에 대비해야 될 때도 온 것 폭염. 같아요. 네, 그 옆집에 좀 기척이 안 보이시는 노인분들 똑똑 두드려 보기도 한다든지 좀 배려하는 그런 여름을 좀 맞을 자세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은영 씨는 그래도 도심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름에 시원하지 않나요? 태풍이 한번 불면 오즈의 나라로 갈 것 같이. 네, 아무래도 네, 더 바람이 더 많이 불고 중산간 바로 아래라서 그런 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산간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뭐 폭염부터 그리고 여름철 습기부터 태풍부터 준비해야 될 그러니까 방제의 날을 실제 맞아야 할 그런 태세들을 좀 꼼꼼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 예방 수칙 중에 그 하나는 그러니까 위험을 경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위험 경고를 좀 무시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나가지 말아야 될 때 하긴 요즘 나가야 워낙 되는 자주 순간. 오니까 네. 모두가 받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마음가짐. 역시 그런 거죠. 저는 100% 동의하는데 정말 방심하지 말자예요. 그러니까 2007년도 9월에 태풍 나리 때 제가 정말 나리 아찔한 때 순간이 그치.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뒤늦은 친정 벌초를 갔다가 마침 그날 나리가 상륙을 한 거예요. 이 두 식구가 한 차에 타고 막 가는데 마침 그때 이제 쏟아진 빗물들이 내려오면서 차가 거의 반이 잠길 정도로 정말 아찔했어요. 경험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두 아이와 이제 오빠네 부부까지 있었으니까 머릿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때 결국에는 뭐 안전하게 빠져나오기는 했는데 그 아찔한 경험 이후엔 절대 방심하지 말아야 되고 절대 나가지도 말아야 되고 미리미리 이제 대비책 잘 갖춰야 된다 이런 진짜 교훈을 얻었죠. 그렇습니다. 도민 여러분 정말 지금 수칙들 도움이 돼서 올여름 피해 없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한 주간의 소식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하수를 처리어멍 생기는 쭈생이들이 문제가 되엄수다. 물도 잘잘 나고 내음살도 막 구전 매립장사 안 받아줘보난 오고생이 쌓여만 감신디양. 이걸 베리멍 족구띠 사는 사람들은 조듬이 말이 아니오다. 고지란히 일해도 버는 것이 적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이신가 아람수강. 바로 근로장려금인디양. 올해 543만 가구가 신청할 수 있된 햄수다. 5월 지나불기 전이 잊어불지 마랑 꼭 신청합사양. 서귀포시 학생문화원 태역광장을 고르질르는 우회도시 개설 사업이 왕왕작작허염수다. 아이들 안전 때문이 지하도로를 맹글어서 헌댄 것광 주민들 불편을 없애진 허민 지상도로를 맹글어서 헌댄 허멍 말이 한디양. 더 큰 갈등을 막젠 허민 은혼 족족허여사 할 것 암수다. 자, 한낮에는 땀이 날 정도로 더위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더위가 찾아오면 더 심해지는 게 바로 악취, 냄새인데요.
이것도 악취로 참 큰 문제를 겪고 있죠. 아, 네. 정말 오랫동안 악취로 주민들의 불편도 겪었고 심지어는 악취로 인한 정신피해 조사까지 이루어졌던 곳이고 인근의 펜션의 관광객들은 청정 공기 맡으러 왔다가 창문도 못 열겠다 이런 항의가 이어졌던 바로 하수 처리장이 있는 도두동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하수 처리가 된 찌꺼기가 지금 하수 처리 그 도두동에 쌓여 있는 톤만 80톤이고요. 중계 펌프장에서 쌓여 있는 양까지 합치면 130톤이라고 해요. 그 지난달부터 가동이 됐던 제주 환경자원센터에서 이 찌꺼기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인근 지역 주민들이 악취와 수분 함량 때문에 이제 반발하면서 반입이 안 되고 있어서 쉽게 말해서 물이 너무 많아서 못 받겠다 그런 네. 건가요? 그리고 수분 함량 때문에. 악취가 또 이게 예상이 된다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동을 못 하니까 비닐로만 덮어놓은 거예요. 이 많은 이 하수 찌꺼기를. 근데 날이 더워지니까 냄새가 얼마나 고약하겠어요. 도대체 행정은 뭘 하고 있었길래 결국에는 지역 주민들만 지금 피해 고스란히 안고 있는 아주 갑갑한 상황입니다. 예. 하수가 이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수관을 통해서 이제 도내 8개 이제 하수 처리장으로 이게 모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수처리 작업이라는 걸 먼저 거치게 되는데 이 하수라는 게 이게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액체 성분과 좀 고체 성분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밑에 있는 어떤 진흙이라든가 자갈, 슬러지. 쓰레기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흔히 우리가 영어로는 이제 슬러지, 그러니까 한자로는 온이라고 하더라고, 온이. 그 슬러지를 모아다가 여기에 이제 미생물을 투입을 한다고 해요. 미생물을 투입을 하면 이 미생물이 그 슬러지를 이제 정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이제 가스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스만 따로 모아서 그 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이제 그 슬러지가 이제 정화가 되면은 걔를 나중에 이제 건조를 시킨 다음에 이제 복토제로 재활용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번에는 지금 환경 순환센터로 가려고 했던 게 아마 그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 하수 슬러지가 장소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모습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이 첫 번째로 불거진 문제는 아니었는데 2015년에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하수 슬러지 처리 위탁 업체가 이 하수 슬러지를 그대로 한림에 본인들 공장 있는 곳에 그대로 이제 밖에다가 방치를 시켜 놓은 거죠.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한림 원래도 양동 축사들이 많아서 굉장히 악취가 좀 심한 곳인데 그런 것들과 결합돼서 굉장히 주민들의 반발이 좀 컸었던 적이 있었고 지난해 말에도 사실 지금 불거지고 있는 문제가 똑같이 좀 주목을 받고 그때 당시에 행정에서 처리를 할 때 이걸 안덕으로 옮기냐 어디로 옮기냐 그런 논의가 됐었다가 그래봤자 같은 제주도. 네, 맞아요. 이제 장기적으로 논의가 되지 못했었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2개월 뒤에 그런 악취들을 좀 저감하고 물기를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장비들을 도입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지금 도입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관건이라기보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상 계속 이제 악순환으로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네. 네. 사실 인구나 관광객이 되게 급증했잖아요. 그에 대비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하수도고 용담 해안도로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근데 우리가 문을 열고 여름에 시원하게 달리다가 그 부분 그 부분 딱 지나면 자동으로 문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오랫동안 지속됐는데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올해 1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가 됐잖아요. 그게 물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도 진행은 될 거였을 거예요. 근데 면제가 됨으로써 한 6개월 정도 앞당겨지는 효과가 발생했고 그래서 올해 한 12월에는 설계하고 그런 시공에 대한 발주가 될 예정이고요. 2025년이 되면 어느 정도는 좀 흡수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참고로 포항 관련 사례를 이제 기사를 보니까 나오던데 거기는 2015년인가 12년인가부터 해외 수출이 금지되면서 런던 협약에 따라서 그때부터 이제 자원화 시설을 해가지고 2018년 경우에는 고연 연료로 해서 수익도 좀 올리고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좀 그런 쪽으로 발전 방향을 그렇게 좀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저희 쓰레기 한번 다뤘었잖아요. 쓰레기가 돌아올 때 그게 지금 국제적으로 바젤 협약이라는 협약에 근거해서 쓰레기를 그런 개발도상국에 이제 수출하고 하는 것들이 금지된 것들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런던 협약은 해양 그런 이런 하수 슬러지 같은 것들을 무단으로 해양에 방류하는 것을 좀 금지한 이런 협약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협약들이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중간중간에 점검되면서 더 엄격해지고 또 새로운 협약들이 이렇게 계속 나올 거거든요. 제주가 진짜 세계 국제 자유도시 그리고 세계 평화의 섬을 이야기하려면 이런 협약들을 좀 우리가 준수를 먼저 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그런 시설들도 증강하는 이런 것들을 더 많은 예산을 좀 투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5월도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도민안전공제보험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때 많은 분들이 반응을 보이셨어요. 야, 그런 정보 좋다. 이거 꿀이었어. 저희가 그래서 탄력받았습니다. 한 번 더 칭찬 좀 받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게 있는데 이달이 가기 전에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은영 씨? 네, 예. 꼭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원래 5월이면 뭐 종소세 신고 달로 맞아요. 많이 이렇게 아시는데 근로장려금입니다. 저소득 근로가구, 그러니까 일은 하지만 소득 자체의 구간이 낮은 그런 가구들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아시아 최초로 도입한 국가가 우리나라예요. 네, 2009년, 자랑스러운데요? 네, 2009년부터 지금 10년이 넘게 운영을 하면서 계속해서 제도가 좀 보완이 되고 있는데요. 배우자, 부양자, 부양 부모가 없는 단독 가구, 그리고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홀벌이 가구, 홀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중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네, 그리고 부모는 연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인 맞벌이 가구 뭐 이렇게 좀 산정이 됐는데요. 임금이 사실 많은 부분 불공정한 부분도 좀 있잖아요. 열심히 일한 만큼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불공정한 시장 위주의 불공정한 임금 체제 자체를 국가에서 중간에서 개입을 해서 네, 차이를 좀 메워보자. 최대한 메워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국세청에서 일괄 그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발송을 다 이미 발송을 다 일단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543만 가구인데요. 근로장려금이 작년에 아마 63만 가구의 평균 80만 원이었나 보죠. 근데 올해의 경우에는 그게 대폭 늘었어요. 이게 189만 가구의 평균 115만 원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5월 31일까지 꼭 신청해야 되는 건 아니고 5월 31일 이후에 신청하면 4호 신청이라 해가지고 그 근로장려금에서 약 10% 정도를 감액은 하지만 그래도 받을 수는 있는 그러니까 빨리 하라 이런 건데 그때까지 안 되더라도 한 10%만 감하고 지급해 준다 이런 빨리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준다고 할 때 빨리 해야 됩니다. 저도 사실 받고 바로 눌렀습니다. 예, 자녀 장려금 대상이라 가지고 저 했었는데 그 혹시나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까 이제 뭐 그 신청 안내서가 다 갔다고 하는데 안 받은 분들도 계실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방송 보시면서 혹시 나도 대상이 아닌가라고 의심되는 분들은 또 번호를 말씀드려야겠네요. 예. 1544에 9944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이번에는 그 총소득 기준 금액도 인상을 했고 재산 요건도 완화돼가지고요 236만 가구가 증가가 됐는데 특히 일하는 청소년 지원들을 위해서 단독 가구 연령 제한을 폐지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 대상 중에 30세 미만이 25%, 단독 가구가 5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5월 중에 신청하면 언제 받을 수 있지 하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6월에서 8월 사이는 이 서류 검사해서 아까 뭐 얘기했던 대로 조금 가미될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정리가 되면 9월쯤 뭐 한 추석쯤에 이렇게 네네네 정말 보너스 같이 이렇게 지급이 받을 수 있는데요. 기한 후 신청하면은 10% 차감된다라는 정보 알려드렸는데 또 재산합 계획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요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네, 이 경우에도 이 지급액이 30% 한도 내에서 이렇게 충당이 된다고 하니까 나 1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왜 70만 원만 줘? 하면 세금을 안 낸다. 네, 세금을 안 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미리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모바일 앱도 나왔어요. 와. 저도 앱을 깔았는데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신청하기도 편리하고 한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고령층들을 위해 가지고는 뭐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그리고 시니어 클럽에서도 신청을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금융 사기. 그러니까 이게 한창 국세청에서 뭘 보내고 이러니까 이때다 하고 많이 몰리고. 예, 보이스피싱을 하시는 게 우려가 될 수도 있어서 들어가지고 예 하고 막 계속 불러주시지 마시고 일단은 스톱하시고 예, 확인을 하고 이상하다 싶으면 관할 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우영판 뉴스입니다. 얼마 전까지 계획대로였다면 제주의 첫 지하차도가 됐을 서귀포시 우회도로 한 부분을 놓고 갈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1965년에 서귀포 도시계획도로라고 이제 이미 지정이 돼가지고 도로가 뚫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호근동 용당 삼거리라는 곳에서 서홍로와 학생문화원을 거쳐서 지금의 그 도홍동을 관통해서 이제 비석거리를 잇는 총 4.2km 구간 이제 너비 35m의 그 왕복 6차선 도로 사업인데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동안 계속 못하고 있다가 2013년부터 제주도가 이제 지방도로 지정을 해가지고 이 도로법에 의해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서귀포시에 큰 간선도로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일주도로라는 일주 동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중산간 입구 쪽에 있는 중산간 동로가 있는데요. 이 2개의 간선도로 사이에 차량들이 쉽게 통행할 수 있는 간선도로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교통 혼잡이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요걸 좀 뚫어가지고 기존에 계획됐던 도시계획도로를 좀 뚫어가지고 좀 교통량도 분산시키고, 왜냐하면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또 이제 겨울철에 또 이제 그 감귤 수확철이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굉장히 차량 통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뚫자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가운데 이제 그 중간 구간이 학생문화원 여기를 지금 직선으로 관통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일부 시민들이라든가 이제 그 교육당국에서는 이 학생들이 또 이제 많이 이제 다니는 곳이고 하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지상도로로 말고 지하차도로 만들어주면 어떻겠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 또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것도 재산권이 침해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렇게 좀 지금 서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거기가 이제 서귀포 어떻게 보면 교육벨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구간 한 350여 미터 정도에 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지하차도를 통해서 학생들의 안전과 환경권을 소음 이런 것도 있고요. 보장을 해야 된다, 학습권은 보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1965년에 세워진 그 계획이 지금도 실용적으로 좀 쓰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너무 도시가 과밀화되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또 하나가 필요하겠느냐, 1,000억이 넘는 부분을 사용을 하는 게 타당하느냐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 대해서 행정이나 도의회, 그리고 그러니까 그 의회에서 그냥 빠른 추진, 왜냐하면 예산이 잡혀 있는 그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전에 검토되지 않고 지금 갈등 상황에서 무조건 빠른 추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총 구간에서 우선 사업 구간이 지금 문제가 된다라고 해요. 지상 도로였는데 지하 도로로 하면 예산도 4배 이상 들어가지고 경제성이 아무래도, 없다. 이래서 예산 낭비다라고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주장도 하고 있고, 그리고 교통 혼잡 때문에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50년 동안 그 구역이 건축 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았다라는 입장이신 거예요. 오래된 수건 사업인 것도 맞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100번 이해는 갑니다만은 이것은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귀포의 미래와도 좀 직결될 수 있는 가장 핵심의 어떤 시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공론화 과정, 이럴 때 한번 좀 전체가 이 사안을 포함해서 서귀포의 도시 계획
서귀포의 미래의 상 어떻게 갈 것인가 해서 지역 주민분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그리고 뭐 행정, 정치인 그리고 어떤 그 보다 많은 서귀포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 한번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법조인으로서 약간 느낌은 이럴 때 이익 형량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했을 때 불이익의 정도와 또 이걸 했을 때의 불이익의 정도 서로 비교해서 그래도 뭐 해답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이제 그냥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이 먼저 이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지하도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전체 구간의 그 6차선인데 그게 4차선으로 줄어들어 버리는 그 불이익이 너무 크다는 점도 좀 생각이 우선 들었고 예산은 많이 든 또 병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도로가 그렇게 넓게 해서 차들이 쌩쌩 달리는 그런 도시보다는 좀 좁지만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도로 이렇게 관점에서 보면은 또 좀 생각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정하기 쉽지 않은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가. 예, 꼼꼼하게 따진 후 그 후 결정해야겠습니다. 자, 우영판 뉴스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메인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전기차입니다. 자, 전기차 보급 이른바 탄소 없는 섬 정책의 일환입니다. 2011년부터 도가 정말 강한 의지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 그 의지 덕분인가요? 보급 대수가 많이 늘긴 했어요. 전기차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정책 드라이브의 그런 결과죠.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제주도에 있는 총 전기차 대수가 15,500여 대인데 그러네요. 이게 이제 제주도 전체 이제 38만 대의 약 4%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이게 또 전국적으로 봐서는 이게 제주도에 있는 전기차만 27%가 넘으니까 뭐 이건 뭐 종교적인 의미를 떠나가지고 진짜 제주야말로 전기차의 메카는 메카다. 예. 진짜 처음에는 1% 가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그다음부터 퍼센트가 2, 3, 4로 늘어나는 시간은 금방이었던 것 같아요. 은영 씨도 많이 느끼시죠? 네, 이게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탄소 없는 섬 이야기할 때 왜 탄소 없는 섬을 추구를 하느냐 바로 이제 청정 제주를 좀 유지하기 위한 정책인데요. 지금 전기차 한 대가 얼마만큼의 CO2, 사실 CO2가 이제 기후 변화나 이제 온실가스 부분에 굉장히 큰 범인입니다. 네, 범인인데, 네, 이 CO2의 배출량을 좀 따져봤더니요, 가솔린 차량은 한 대당 그 1kg당 192g의 CO2를 배출한다고 해요. 근데 똑같은 조건에서 전기차 같은 경우엔 94g, 그러니까 100g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1년 전체로 좀 따져보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톤 정도의 감축 효과가 있다고 해요. 상당하네요. 네, 이게 굉장히 상당한 거고. 친환경 맞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친환경 차량인 거는 맞지만 우리가 차고제 증명제나 여러 가지 그동안의 우영팟에서 좀 돕아봤던 것처럼 기존의 차량들이 줄어들지 않고 전기차가 늘어나는 문제죠. 이런 상황이기 대체가 돼야 때문에 되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 키로당 아예 제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늘어나기만 한 이런 그 정책은 사실상 전체 환경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사실은 좀 짚어볼 수가 있죠. 이게 좀 좋게 생각하면 지금은 도입 중기 정도 되기 때문에 약간 혼재가 돼 있는데 네. 점점 전기차가 늘어나면은 그 줄어들지 않고 있는 내연기관차도 앞으로 좀 네. 대폭 줄어들 것 같기도 해요. 네. 지금이 좀 힘든 시기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역사 법칙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양이 늘면 결국 질적으로 전환한다고. 네. 아까도 지금 전기차가 지금 15,000. 예, 네. 15,500. 근데 실제로는 체감하는 그런 느낌은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골목에 서 있으면 그 소리, 특유의 소리 있잖아요. 와, 이렇게 딱 돌아보면 전기차. 네. 또 전기차. 이렇게, 뭐 대강 많이 늘었다 이렇게 느껴지고. 아까처럼 이제 지금 기존의 차량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지만 이게 좀 늘어나면 결국 질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자, 전기차를 박주희 씨처럼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저나 고지일 씨처럼 이미 전기차를 구입한 분들, 그 당시 가장 컸던 구매 이유도 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구매 비용 지원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니었으면 아마 전기차를 몇 분이 사셨을까 모르겠는데 네. 좀 자세히 알아보죠. 그 전기차가 조금 값이 더 나가기 때문에 아까 훨씬 많이 얘기했던 나가죠. 대로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살 엄두가 안 나는데요. 지금 올해는 게다가 초소형 차량에게까지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총 18종이에요. 승용차 14종, 초소형차 3종, 화물차까지 야, 많이 지원이 늘었어요, 진짜. 돼요. 예. 근데 국비, 도비 합쳐가지고 최대 1,4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아까 우리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내연기관 자동차를 실은 폐차를 하고 이걸 구매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추가로 150만 원이 지원이 돼요. 예. 또 그다음에 전기 이륜차도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충전기 부분도 실은 또 개인 충전기 있으면 아무래도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지인들 물어보니까 그 충전기도 최대 130만 원까지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예. 뭐 초반에는 2천만 원대가 넘는 지원이었습니다만 그때보다는 많이 떨어졌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매력적이죠. 뭔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아시겠지만 전기차에 대해서 세금 감면이 최대 53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중에 뭐 취득세 이런 건 다 이제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력 요금에 대한 감면 혜택도 있고 그런 할인 혜택도 2019년까지거든요. 올해까지. 네, 그때까지 하는 거고요. 일단 역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할 듯합니다. 예, 이거 줄어드는 대신 전기차 가격도 조금씩 내려가지 않을까 기대는 해보게 되는데 경쟁이 있으니까. 나아질 것 예, 같아요. 조금은 먼 얘기 같긴 하고 예. 실제 2025년 즈음이 되면 지금의 기술 발달과 이런 거 과정들을 살펴보면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량보다 가격이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예, 그거에 맞춰서 아마 정책들도 계속 준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은 지금의 대중교통, 그러니까 버스의 전기차화 부분은 지금 계속 그 도민들에게 전기차의 보조금 지원하는 형태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것만큼 사실 대중교통 전기차화로 전환하는 부분은 시급하게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 지금 거의 서귀포 정도만 다니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빨리 좀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도 그 지금의 전기차 보급에 있어서 빠진 부분이 대중교통의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 저상버스 예, 이것으로 바꿔가는 어떤 계획들을 지금 나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지고 궁극적으로 그랬을 때 결국에는 저상버스가 훨씬 더 편하잖아요. 뭐 어르신, 뭐 장애인, 그다음 어린이들 뭐 모두가 편리한 거기 때문에 또 저는 전기차를 보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에너지 정책하고 좀 맞물려서 살펴봤어요. 지금은 좀 전기요금도 저렴하고 이용하기에도 뭐 무난하고 많은 지원을 해주지만 앞으로 이게 정말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전기에 대한 공급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전기차 자동차 개발을 뭐 최초로 시도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프랑스하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2040년에는 내연기관 자동차 전면 금지를 선언을 이미 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신축 건물에 전기 자동차 충전기를 설치를 의무화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준비를 해가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의 탄소 없는 섬에 대한 준비는 물론 뭐 여기저기 뭐 충전소도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기반 시설 투자라든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맞물려야 되는데 이게 좀 빠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게 제주도만 했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 국가와 같이 의논을 해가면서 해가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구매 안 하신 분들은 전기차를 타면 그래 이런 장점은 있는데 이게 나는 걱정되다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제일 씨는 그동안 이용을 꽤 해보셨으니까 충분히 그런 분들에게 후기를 좀 말씀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누구나 인생에 있어서 예.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네. 그 짜장입니까 짬뽕입니까? 전 짜장입니다. 비냉입니까 물냉입니까? 물냉입니다. 부먹입니까 찍먹입니까? 잘 못 들었어요. 아우 정말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부먹입니까 찍먹입니까? 찍먹입니다. 예. 저는 이제 2016년 그 10월에 마치 이제 제가 그 전에 타던 가솔린 차량이 이제 좀 많이 힘이 빠지고 그래가지고 교체 주기가 딱 됐어요. 거의 한 11년 정도를 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당시에 고민이 이제 엔진으로 갈 것이냐 모터로 갈 것이냐. 그래서 이제 결국 모터를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좀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내연기관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뭐 타이밍 벨트는 뭐 15만 킬로미터에 한 번씩 갈아야 되고 맞아요. 엔진 오일 오일을 5천 킬로에 한 번씩 갈아야 되고 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게 없고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차를 몰면서 주유소를 가보지 않아가지고 세차를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 기름 5만 원 담고 그 터널식 세차기 이걸 안 해가지고 좀 차가 좀 더럽긴 한데. 전기차 사면 단점이 그게 있군요. 더러워질 가능성이 없다. 뜻밖의 단점. 뭐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제작진의 집요한 요구에 제가 굴복해서 제가 이제 리얼한 생생 후기를 직접 한번 담아봤습니다. 궁금해. 언제까지 오셔가지고 또 고생 많으십니다. 설치할 때 어떤 동의 얻어서 하는 건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거 완속 충전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또 전기도 끌어봐야 되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다세대 주택에 8세대가 살거든요. 8세대 분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또 이제 이웃분들이 또 마침 또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을 보기 위해서 이제 한라산을 넘어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그럴 때 보면은 이제 히터를 틀 때 굉장히 배터리가 빨리 소모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평소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2번 왕복하는 그런 정도의 배터리 용량인데 겨울철이면 1번 반? 그 정도로 굉장히 좀 빨리 떨어지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여름보다 겨울에 확실히 많이 떨어져요. 전기차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은 좀 어떤 점에서 좀 이렇게 문제를 그러니까 자가 충전 자기 집에 충전기가 있으면은 뭐 밤에도 충전할 수 있고 잠깐 쉬는 시간에도 가서 뭐 충전해서 하면 되는데 꼭 밖에 나와서 충전을 하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 한 2~3시간은 이 충전하는데 소모가 돼 버리니까 그런 적이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 법에서 빌라 같은 데 사는 사람은 그게 100% 동의를 얻어야 이제 자가 충전기가 설치하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예로점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런 또 충전기도 물론 뭐 이거를 뭐 인프라로 많이 한다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 충전하는 게 이 자동차 배출하는 거하고는 좀 따라가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불편들을 많이 하고 있죠. 막상 이 전기가 다 돼가지고 이용하러 갔는데 뭐 전기 기계가 뭐 컴퓨터 쪽으로 뭐 에러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좀 불편한 점이 있어가지고 또 다른 장소로 이동도 하고 또 거기 가면 또 이 차들이 또 이렇게 또 있는 상태라 보니 또 대기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진짜 귀찮으셨을 것 같아요. 정말 귀찮았습니다. 네. 하지만 덕분에 전기차 운전이 뭔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파트에 일정 공간에 지금 뭐좀 휴식하는 공간들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뭐
바꾸는 과정이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다시 활용할 것이냐인데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충전 시설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 공원처럼 해서 이렇게 할 거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한번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니까 대부분 충전 이쪽으로 돼 있어요. 그만큼 전기차 구매하신 분들이 그게 많고 관심이 또 많은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한 가구에 보통 2대라고 하면 한 대 정도는 전기차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는 것 좀 같아요. 많아질 수 있겠는데. 네. 그 아까 뭐 2030 탄소 없는 섬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처럼 신축 건물에 전기 충전소 다 의무적으로 설치화해야 되는 준비를 지금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도 늦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보급률이라든가 지원 혜택이라든가 어떤 뭐 이런 것들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수반되는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탄소 없는 섬이지 자동차 보급 100%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제주도가 아무래도 그 비탈 지형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반 자전거는 지금 같은 날씨에 진짜 땀나고 되게 힘들어요. 근데 전기 자전거는 그런 그 비탈길도 잘 올라가거든요. 네, 그리고 속도도 느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좀 주변에서 뭐 100만 원 넘게 자전거를 뭐 구매하기도 하면서 그 만족도는 다들 높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정책은 현재까지 좀 없어서 지금 이륜차까지만 확대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탄소 없는 섬 그리고 도민 보행자 도시 이런 것들을 좀 꾸리려면 전기 자전거에 대한 정책적 고민도 지금 좀 필요하다 좀 여겨지는데 지금 현재 제주에서 자전거 정책이 사실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수송률, 수송 분담률에 대한 이런 체크도 사실 그동안에 거의 없었었고요. 최근에서야 좀 이렇게 진행이 된 거라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하는 형태로 전기 자전거의 보급도 좀 고려를 해볼 만한 것 굉장히 같습니다. 훌륭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속도 제한이 걸려 있다고는 해요. 이게 뭐 시속 24km인가 아무튼 30km 이상으로는 못 달리게 하면서 이제 그 배터리를 사용해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30km? 네, 40km니까 그러니까 웬만큼 출퇴근용으로는 뭐 날씨가 뭐 비가 내리거나 눈이 오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자전거 네. 배터리가 빠지면 지금 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반대로 수도 있겠네요. 배터리가 빠지면 그때 전기 자동차를 그런다고 생각하니까 재밌는데요. 네. 그렇게 우기면 될 것 같아요. 자전거도 이륜 아니냐? 이륜차다 지원해달라. 아니, 저는 전기 이륜차도 지원해준다고 해서 전기 자전거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나고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수직이냐, 네네네. 수평이냐 이렇게. 네, 바뀌어 그래서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넣고 이참에 자전거 도로 확보도 좀 제대로 해놓고 동시에 보행 환경도 좀 확보하면 그게 그야말로 정말 탄소 없는 섬 만드는데 더 가깝지 않나 생각이 혹시 들어요. 재생으로 다 비교해서 고은영 씨가 전기 자전거를 타고 녹화장에 오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위에 이용자들이 많아지면서요. 전기차가 아직 없는 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 그게 장점이 이게 있고 단점이 이게 있더라. 그렇지만 좀 더 정확하고 믿을 만한 정보는 아직도 좀 부족한 상황 같은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전기차 이것이 궁금하다. 네, 급속 충전을 자주 하셔도 배터리에는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제조사마다 각기 다르지만 10만 킬로 이상 급속 충전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된 배터리들이고요. 그리고 제조사마다 5년에서 10년, 10만 킬로에서 16만 킬로의 배터리를 보증을 하고 현재로는 평생 배터리 보증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차량의 배터리를 방전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내연기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주유할 때 한 번에 가득 채우는 습관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반면에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시간 날 때마다 충전하는 습관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전기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완충을 하기보다는 자주 충전하셔서 방전을 피하는 게 배터리 수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비나 눈이 오더라도 충전을 하셔도 안전합니다. 다만 비가 많이 올 때는 충전기 커넥터를 빼서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면 차량 접촉 부위에 수분이 유입돼서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우산을 씌우거나 혹은 바닥을 향해서 충전기 커넥터를 바닥을 향해서 해서 충전을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내연기관 차량이랑 수리비가 비슷합니다. 다만 배터리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배터리의 여러 셀 중에 일부분을 빼서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를 전체로 교체를 하게 돼야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수리비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중고 매매 시에는 전기차의 키로수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배터리의 수명이 문제인데요. 배터리의 컨디션을 측정해서 배터리의 컨디션이 낮을 경우에는 중고차로 매매하실 경우에 다소 가격을 많이 받지 못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완속이든 급속이든 자주 충전하셔서 방전만은 꼭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외에도 중고차를 파실 수가 있지만 의무 운행 기간이 2년이 지나야 도외로 자동 중고차를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의무 운행 기간 내에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로 차량을 폐차하더라도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는 금액이 차량 구매가를 넘어설 경우에만 기간이 1개월에서 24개월 그리고 최대 70%에서 20%까지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궁금증이 말끔히 해소가 됐습니다. 잘 들으셨죠? 예. 시원합니다. 역시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아마 우영팟 함께 하신 시청자분들은요, 어디 가셔서, 나 전기차 좀 알아. 없으셔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오늘 마무리 역시 질문으로 좀 드릴까 합니다. 오늘 예의 나눈 전기차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없는 섬 제주의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끝질문. 내가 만약 도지사라면 탄소 없는 섬 제주 그리고 전기차의 메카 제주를 이런 방식으로 구현하겠다. 네. 그 대화하다 보니까 거의 도시를 어떻게 재생시킬 것인가로 바로 연결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쓰레기 문제도 좀 그랬잖아요. 결국 도시를 어떻게 재생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스마트 시티 이런 개념,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과연 정말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이게 주민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를 먼저 기술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물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직접 이렇게 캐치해내서 그거를 이제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도시를 재생시키고 발전시켜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또 생각이 또 미쳤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정말 그런 스마트 시티 앞으로 뭐 20년, 30년을 내다보는 그런 스마트 시티를 구현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고, 그럴 만한 그런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그런 어떤 전문가 그룹을 지금부터 좀 가동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필요하면 외국의 전문가를 뭐 이렇게 모셔와서 같이 이제 구성해가지고 향후에 이제 제주도의 발전 방향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논의하는 그런 이제 저는 그런 전략팀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제가 바로 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남학생들은 기술이라는 과목을 배우거든요. 저 가정을 배우셨죠? 예. 기술을 배우면서 저희가 이제 항상 있었던 단원이 뭐냐면 그 사기통 엔진의 그 연소 과정, 뭐 흡입, 압축, 뭐 팽창, 뭐 폭발, 배기, 다 외우시고 계시는군요. 과목 잘했어요. 공부 열심히 하셨군요, 또. 그러니까 그 얘기를 꺼내는 게 뭐냐면 그때만 해도 정말 그 내연 기관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취업과 연결되고 직업과 연결되고 어떻게 보면 산업과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았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제주도가 굳이 그렇게 전기차의 메카로 먼저 치고 나갈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제 제주도만큼은 좀 약간 기술 체계에 좀 다른 내용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전기차와 관련한 좀 전문적인 지식, 관련된 전문적인 인력 양성에 조금 더 이렇게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걸로 답변하신 싶습니다. 거예요, 마지막? 예. 일단 차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좋은 현상은 아니다. 네, 감축 정책, 관리 정책 자체가 있어야 되고 그 하나의 수단으로 굉장히 많은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기 대중교통 수단들이 많이 늘어야 합니다. 전기 자전거, 전기 이륜차.
그 버스를 전기화 시켜서 대중교통도 그렇게 가야 하고요. 이런 선택지들을 늘리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전환의 시대를 저희는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전환의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기존에 형성된 산업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이냐입니다. 지금 5월 7일 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토론회를 하나 개최를 한 게 있어요. 전기차 보급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여기에 굉장히 많은 정비업소 사장님들과 노동자들이 참석을 하셨거든요. 지금 제주도가 이렇게 전기차 보급 드라이브를 걸면서 580여 군데 있었던 정비업소들이 지금 100군데 이상 폐업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5년 전기차의 비용이 더 낮아지는 그 순간 사실상 내연기관 정비업소들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그 사양길 일에 좀 접어들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고려는 사실 그동안 정책적으로 없었습니다. 여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니고 있고 또 뭐 서귀포 산업과학고등학교에 지금 내연기관 관련 정비 부분에 교과 과목이 있고 폴리텍 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자동차 관련 학과들이 계속 있어요. 인력은 계속 양성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전환은 사실 지금 바로 들어가야 되는. 특히 교육 부분에서는 시급합니다. 지금 네, 또 가르쳐야 맞습니다. 되니까. 네, 이런 것들이 좀 지금 당장 해결을 해야 할 행정적인 숙제인 것 같아요. 정말 그야말로 직업교육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기차로 전환하는 거에 따른 그에 대응하는 그 연수 이런 거는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전기차가 늘어날수록 지금 내연기관 정비업소들이 많이 폐업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뭐 업종 전환이라든지 지원 대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 구조와 시대의 변화가 이 전기차 안에 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 정책, 도시 환경의 문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전기차를 자가용 개념으로가 아니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문제까지 다 연관되어 있고 뭐 직업의 문제 이런 흐름에까지 다 직결될 수 있어서 이러한 부분 좀 명심해가지고 보급에만 너무 치중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전기차처럼 부드럽게 나가는 우영팟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영 팟. 덜컹덜컹 달려간다 시골버스야 힘차게 달려간다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신나게 달려간다 추억이 살아 숨쉬는 이곳 내 고향 정든 시골길 옆집 뒷집 시골 아줌마 옆집 아저씨 언니 오빠들 다 태우고 달려간다